여러분, 1951년 1월의 어느 날로 함께 가보시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병원입니다. 침대에 누운 86세의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있어요.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라디오에서는 한국 전쟁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내 육고를 한국에 보내지 마시오. 노인이 쓴 유언장의 한 구절이에요.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 왜 죽어서도 고향 땅에 묻히기를 거부했을까요? 그것도 지금 그 조국이 전쟁의 불길 속에 타오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의 말이에요. 이 노인의 이름은 필립 제이슨.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재필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분이죠. 조선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 최초의 서양의학 박사, 독립신문 창간자, 갑신정변의 주역. 이렇게 나열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위인전 같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서재필은 21살에 조국을 떠나 도망친 역적이었고 40 넘어 금이 환영했다가 다시 쫓겨난 실패한 개혁가였으며 미국인 아내에게 평생 한국말 한마디 가르쳐주지 않았던 복잡한 남편이었어요. 그는 왜 조국을 그토록 사랑하면서도 끝까지 미국인으로 살기를 선택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교과서가 말해주지 않는 서재필의 진짜 이야기를 만나볼 겁니다. 1940년 미국 연방 센서스, 그러니까 인구조사 기록을 한번 보시죠. 펜실베이니아주 델라웨어 카운티 어퍼 프로비던스라는 작은 마을의 한 가정이 등록되어 있어요. 가장의 이름은 필립 제이슨, 직업란에는 피지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의사라는 뜻이죠. 같은 주소에 함께 사는 가족으로 뮤리엘 제이슨이 보입니다. 서재필의 둘째 딸이에요. 이 기록을 보면 서재필 가족이 1940년 당시 꽤 안정된 중산층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집도 소유하고 있었고 집값도 당시 기준으로 상당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센서스 기록에서 서재필의 출생지는 코리아로 기재되어 있지만 시민권 항목에는 당당히 귀화 시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890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니까 1940년이면 벌써 50년째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어떤 느낌일까요? 1970년대에 미국 시민권을 따고 2024년까지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이민 1세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서재필이 시민권을 딸 때는 한국인이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1890년, 그러니까 갑오개혁이 일어나기도 전이에요. 조선은 아직 은둔의 왕국이었고 미국에서 동양인은 철저히 차별받는 존재였습니다. 중국인 배척법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 26살의 조선 청년이 어떻게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서재필은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으로 도망쳤다가 1885년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그의 주머니에는 딱 몇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게다가 본국에서는 역적으로 찍혀서 삼족이 멸해지는 상황이었죠. 상상해보세요. 21살의 청년이 혼자서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에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요. 그 죄책감과 분노, 슬픔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서재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구 배달 일부터 시작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삿짐 센터 아르바이트생 같은 거죠. 낮에는 무거운 가구를 나르고 밤에는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해리 힐맨 아카데미에 입학할 정도로 영어 실력을 끌어올렸어요. 이게 보통 근성이 아닌 거예요. 지금이야 영어 학원도 많고 유튜브도 있지만 1880년대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오로지 혼자 힘으로 배운 거예요. 거기다 동양인에 대한 편견까지 극복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서재필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어요. 나는 조선에서는 양반 자제로 태어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랐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했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1889년 서재필은 컬럼비안 메디컬 칼리지 지금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어요.
한국인 최초의 서양의학 박사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이듬해 그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나는 더 이상 조선 사람이 아니요. 나는 미국 시민이요. 이 선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서재필의 귀환은 배신이나 다름없었어요. 조국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서재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이 됨으로써 오히려 조선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믿었어요. 미국 시민권은 보호막이었고 외교적 무기였으며 서구 문명의 상징이었죠.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의 이름 없는 망명객보다 미국 시민 필립, 제이슨 박사가 훨씬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서재필은 나중에 이 미국 시민권 덕분에 목숨을 여러 번 건지게 됩니다. 조선 정부가 그를 잡아들이려 해도 미국 공사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도 미국인 신분 덕에 자유롭게 독립운동을 지원할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거예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죠. 물론 그 선택이 가져온 고독은 서재필 혼자 감당해야 했지만요.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서재필이 왜 조선을 떠나야 했는지 알아볼까요? 1884년 12월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갑신정변이에요. 서재필은 당시 20살 묵과에 급제해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같은 개화파 핵심 인물들과 함께 비밀리에 정변을 계획하고 있었죠. 갑신정변, 간단히 설명하면 이래요.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조선을 근대 국가로 바꾸려던 쿠데타였어요.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를 이용해서 수구파 대신들을 제거하고 새 정부를 세우려 했죠. 서재필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그는 정변 당일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는 실행부대를 이끌었어요. 나이 20살의 혁명의 최전선에 선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대학교 2학년 학생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죠. 정변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보였어요. 고종 임금을 경우궁으로 모시고 새 정부를 선포했죠. 서재필과 그의 동지들은 조선이 드디어 바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3일천하였어요.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개화파 정부는 단 3일 만에 무너졌고 핵심 인물들은 살해당하거나 도주해야 했어요. 서재필은 일본 공사관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죠. 그때 그의 나이 20살. 조국 땅을 밟았던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될 뻔했죠. 그런데 진짜 비극은 서재필이 떠난 후에 벌어졌어요. 조선 정부는 갑신정변 주동자들에게 가혹한 보복을 가했습니다. 역적의 죄는 삼족을 멸한다. 이 원칙이 적용됐어요. 서재필의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어린 아내까지. 네, 서재필에게는 이미 결혼한 아내가 있었어요. 광산 김씨 집안의 규수와 혼인한 상태였죠. 그런데 남편이 역적이 되는 바람에 서재필의 아버지 서광호는 자결했어요. 더 이상의 치욕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어머니와 형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살도 채 안 된 젊은 아내는 기록에 따르면 서재필의 첫 번째 아내는 음독 자살을 했다고 해요. 역적의 아내라는 낙인보다 죽음을 택한 거예요. 갓 시집와서 남편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죽어간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소식을 일본에서 전해들은 서재필의 심정을 상상해보세요.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이상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을 앗아간 거예요. 그 죄책감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훗날 서재필은 거의 이 시절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가족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고 해요. 너무 아팠으니까요. 너무 아파서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1894년 서재필은 미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의사로서 경력을 쌓고 있었고 미국 사회에도 제법 적응한 상태였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여자를 만납니다. 뮤리엘 메리 암스트롱.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미국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아버지 조지 뷰캐넌 암스트롱은
펜실베이니아에서 꽤 유명한 사업가이자 우체국장이었죠. 전형적인 미국 상류층 가정의 딸이었어요. 상상해보세요. 1890년대의 미국이에요.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극심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백인 상류층 가정의 딸이 조선에서 온 망명객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었을까요? 뮤리엘의 가족들은 처음에 격렬하게 반대했다고 해요. 당연하죠. 딸이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게다가 본국에서는 역적으로 찍힌 남자와 결혼하겠다는데 어떤 부모가 찬성하겠어요? 하지만 서재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뮤리엘의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교육 배경, 의사로서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을 보여줬죠. 결국 1894년 6월 24일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미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백인 여성의 결혼은 그때까지 거의 전례가 없었어요. 신문에도 보도될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서재필이 아내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 함께 살면서도요. 뮤리엘은 남편의 모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어요. 두 딸도 마찬가지였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서재필이 과거를 완전히 잊고 싶었던 것 같다고 해요. 가족이 몰살당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차단했다는 거죠.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건 그 아픔을 다시 꺼내는 것과 같았을 테니까요. 또 다른 해석은 서재필이 가족을 보호하려 했다는 거예요. 만약 아내와 딸들이 한국어를 하게 되면 조선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서재필은 나중에 조선에 돌아갔을 때 가족을 데려가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든 이건 참 씁쓸한 이야기예요.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이 정작 자기 가족에게는 그 조국의 언어 한마디 가르쳐주지 않았다니요. 뮤리엘은 어떤 여자였을까요? 그녀는 남편의 조국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두 딸 스테파니와 뮤리엘 딸도 어머니와 같은 이름이었어요를 키우면서 남편이 독립운동에 매진하는 동안 가정을 지켰죠. 1940년 센서스 기록을 보면 뮤리엘 딸이 서재필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서재필이 75세가 넘은 노년의 딸이 곁을 지켜준 거예요. 아마 아내 뮤리엘은 그때쯤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별거 상태였을 거예요. 서재필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그는 항상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었거든요. 미국인 가정의 가장이면서 동시에 조선 독립운동의 지도자. 이 두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이제 서재필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시작점으로 가볼까요? 서재필은 1864년 1월 7일 전라도 보성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서광효는 양반 집안의 지식인이었고 어머니 역시 명문가 출신이었죠. 전형적인 조선 양반가의 도련님으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서재필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어요. 바로 공부에 대한 열정과 재능이었죠. 5살 때부터 천자문을 떼었고 7살이면 사서삼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해요. 요즘으로 치면 어떤 느낌일까요? 초등학교 1학년이 대학교 철학교재를 읽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당시에는 유교 경전이 기본 교육 과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7살짜리가 그 어려운 책을 이해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12살 때 서재필은 서울로 올라왔어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당시 양반 집안 자제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거에 급제해서 관료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 시험이나 사법고시 같은 거예요. 그런데 1882년 18살의 서재필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어요.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조선 정부에서 근대적인 군사기술을 배워오라고 선발된 60여 명의 젊은이 중 한 명이었죠. 그때 서재필은 이미 무과에 합격한 상태였어요. 기록에 따르면 13살에 무과에 급제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조선 역사상 최연소 급제 기록이에요. 물론 당시 무과는 문과보다 경쟁이 덜 치열했고 양반 집안 자제에게는 어느 정도 특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도 13살이면 대단한 거죠.
일본 유학은 서재필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는 도야마 육군학교에서 근대적인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일본이 얼마나 빠르게 서구화되고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사무라이 문화에서 벗어나 서양식 군대, 서양식 교육, 서양식 정치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죠. 서재필은 생각했을 거예요. 조선도 이렇게 변해야 한다. 아니,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는 일본에서 만난 김옥균, 박영효 같은 개화파 인사들과 의기투합했어요. 이들은 모두 조선의 미래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근대 국가를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개혁의 방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김옥균과 그의 동지들은 점진적인 변화를 기다릴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쿠데타, 무력으로 정권을 잡고 위에서 아래로 개혁을 밀어붙이자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리고 그 결론이 1884년 갑신정변으로 이어진 거예요. 서재필은 그 계획에 동참했고 그 대가로 가족을 잃고 조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1895년 갑신정변이 실패한 지 11년이 지났어요. 서재필은 이제 31살 미국 시민권자이자 의사였고 아름다운 미국인 아내와 딸까지 있는 성공한 이민자였죠. 그의 조선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갑오개혁이 진행 중이었고 김홍집 내각이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재필에게 귀국 요청이 왔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해외로 망명했던 사람에게 새 정부가 이제 돌아와서 일 좀 도와주세요라고 연락한 거죠. 정치적 사면이 이루어진 거예요. 서재필은 고민했을 거예요. 미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다시 그 험한 정치판에 뛰어들어야 하나? 가족들을 몰살시킨 그 나라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그는 결국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왜냐고요? 조국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으니까요. 11년 전에 실패한 꿈을 이번에는 성공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1896년 1월 서재필은 인천항에 도착했어요. 11년 만에 귀국이었죠. 그런데 그가 발을 디딘 조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고 과거 제도도 사라졌습니다. 단발령이 내려져서 상투를 자르는 사람들도 생겼고요. 서재필은 정부의 고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관직을 맡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신문을 창간하는 것이었죠.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이 창간됐습니다. 한국 최초의 민간 신문이었어요. 독립신문은 혁명적인 매체였어요. 무엇보다 한글로 쓰였다는 점이 특별했죠. 당시 조선의 공식 문서는 모두 한문으로 작성됐는데 서재필은 일반 백성들도 읽을 수 있도록 순한글 신문을 만든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어떤 느낌일까요? 모든 공식 문서가 영어로만 쓰여 있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뉴스 매체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의 민주화, 그게 서재필이 하려던 거였어요. 독립신문의 논조는 과감했어요. 청나라와 일본, 러시아 같은 열강의 간섭을 비판하고 조선의 자주독립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중의 권리, 여성 교육, 근대적 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죠. 서재필은 신문만 만든 게 아니에요. 1896년 7월에는 독립협회를 창설했습니다. 독립협회는 조선 최초의 근대적 정치단체였어요.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개혁을 요구했죠. 독립협회의 가장 유명한 활동은 뭐냐면 바로 독립문 건립이에요. 원래 그 자리에는 영은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문이었죠. 독립협회는 그 문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서울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 서 있어요. 바로 서재필과 독립협회가 세운 거예요. 프랑스 개선문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조선이 이제 더 이상 어느 나라의 속국도 아니라는 선언이었죠. 서재필의 활동은 점점 더 과감해졌어요. 그는 만민공동회라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종로거리에 모여서 정부 정책을 토론하고
개혁을 요구했죠. 상상해보세요. 왕이 다스리는 전제 군주국에서 일반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정치를 논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광화문 촛불 집회 같은 건데 189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활동은 필연적으로 반발을 불러왔어요. 보수파 관료들은 서재필을 위험인물로 봤습니다. 미국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정치에 개입하고 백성들을 선동한다고 생각한 거죠. 결국 1898년 5월 서재필은 다시 조선을 떠나야 했어요. 사실상 추방당한 거였죠. 정부에서 그의 활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고 그를 보호해주던 세력도 힘을 잃었습니다. 서재필은 인천항에서 배에 올랐어요. 그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가슴속에 어떤 감정을 품고 떠났을까요? 분노? 실망? 아니면 체념? 아마 복잡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조국에서 쫓겨나는 심정이 어땠을지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1898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서재필은 본업인 의료활동에 전념했어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개업의로 일하면서 동시에 의학 연구도 계속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서재필은 미국에서 상당히 성공한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가 발표한 의학 논문들이 있고 학회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1940년 센서스 기록을 다시 보면 서재필의 직업이 피지션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75세가 넘었는데도 아직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나이면 은퇴했어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서재필은 계속 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서재필은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독립운동에 상당한 재산을 쏟아부었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서재필에게 일은 존재 의미 같은 거였어요. 뭔가를 하고 있어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죠. 조선의 독립을 위해 더 이상 직접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로서의 삶이 그에게 위안이 되었을 거예요. 서재필의 미국 생활은 어땠을까요? 센서스 기록을 보면 그는 델라웨어 카운티의 어퍼 프로비던스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어요. 전형적인 미국 교외 지역이죠.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딸 뮤리엘과 함께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미국인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서재필의 마음속에는 항상 조국이 있었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이 일어났을 때 그가 얼마나 분노하고 절망했을지 상상해보세요. 20살의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청년이 46살에 그 조국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서재필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미국에서 한인자유대회를 조직하고 미국 언론과 정치권에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승만, 정한경 같은 재미 한인 지도자들과 함께 대한인국민회를 이끌었어요. 미국 정부와 의회에 청원서를 보내고 언론 인터뷰를 하고 강연회를 열었죠. 75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강연을 다녔다고 해요. 서재필의 영어 실력은 뛰어났어요. 미국에서 40년 넘게 살았으니 당연하겠지만 그냥 일상 회화가 아니라 학술적인 글을 쓰고 정치적 연설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이게 독립운동에서 큰 강점이었어요. 당시 대부분의 한인 지도자들은 영어가 서툴렀거든요. 하지만 서재필은 미국인 청중 앞에서 유창하게 연설할 수 있었고 미국 언론인들과 자유롭게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한국 독립의 대변인 역할을 한 거예요. 서재필이 미국에서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그 길이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188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극심한 나라였거든요. 1882년에 중국인 배척법이 통과됐어요. 중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법이었죠. 한국인도 마찬가지로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저 동양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 저들은 동화될 수 없다 같은 인종주의적 담론이 횡행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서재필이 의과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는 아마 유일한 동양인 학생이었을 거예요. 다른 학생들의 시선, 교수들의 편견, 거리에서 마주치는 노골적인 차별.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백인 여성과의 결혼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당시 여러 주에서는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펜실베이니아는 그런 법이 없었지만 사회적 편견은 여전했죠. 서재필과 뮤리엘이 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쳐다봤을까요? 흰 피부의 아름다운 여성과 팔짱을 끼고 걷는 동양인 남자.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재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편견을 깨부수려 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뛰어난 의사가 되고 더 훌륭한 시민이 됨으로써 동양인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 한 거죠. 이런 전략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는 그랬어요. 서재필은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고 저명한 인사들과 교류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어요. 1940년 센서스에서도 서재필의 인종은 화이트가 아닌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거예요. 당시 센서스에서는 동양인을 따로 분류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던 거죠. 이 경험이 서재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마 그는 차별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뼈저리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독립에 더욱 헌신했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나라가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서재필과 뮤리엘 사이에는 두 딸이 있었어요. 첫째 스테파니, 둘째 뮤리엘 어머니와 같은 이름. 이 아이들은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당시로서는 극히 드문 혼혈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째, 그녀들은 한국어를 배우지 못했어요. 앞서 말했듯이 서재필이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조국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만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가끔 하는 이야기, 신문에 나오는 기사, 집에 찾아오는 한인 손님들을 통해서요. 둘째, 그녀들은 미국인으로 자랐어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학교를 다녔고, 미국 문화 속에서 성장했죠.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 빼면 완전히 미국인의 삶이었습니다. 1940년 센서스에서 뮤리엘 딸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서재필이 75세가 넘었으니 딸이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테파니에 대한 기록은 이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데 아마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혼혈로 태어난 이 딸들이 정체성 문제로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1890년대에서 1900년대 초 그녀들이 자라던 시절은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때였거든요. 순수한 백인도 순수한 동양인도 아닌 그녀들은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아버지 서재필은 이런 딸들의 고민을 이해했을까요? 그 자신도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공감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딸들에게 한국인 정체성을 심어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딸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살 딸들에게 한국인 정체성은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차라리 완전한 미국인으로 살게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참 복잡한 문제예요. 정체성이라는 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서재필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서재필의 딸들과 그 후손들은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졌어요. 서재필의 유전자는 미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이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의 후손이라는 걸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왔어요. 서재필이 평생을 바쳐 꿈꿔왔던 조선의 독립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 81세였습니다. 서재필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겠죠. 갑신정변부터 시작해서 61년 3.1운동부터 치면 26년.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린 끝에 얻은 독립이었으니까요. 해방 직후 미군정은 서재필을 한국에 초청했어요. 그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미국과의 인맥이 신생 대한민국 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1947년 서재필은 다시 한국 땅을 밟았어요. 무려 49년 만이었습니다. 서재필이 인천항에 내렸을 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러 나와 있었어요. 독립신문을 창간했던 전설적인 인물, 미국에서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애국자, 그런 수식어가 그를 따라다녔죠. 하지만 서재필은 이미 노인이었어요. 81세면 요즘 기준으로도 고령인데 1940년대에는 정말 장수한 나이였죠. 그는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기에는 체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서재필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강연을 하고 조언을 해주고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달했죠. 그는 민주주의와 자주독립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의 한국은 서재필이 꿈꾸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남과 북이 갈라지고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고 미소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죠. 51년 전 독립협회를 만들 때 꿈꾸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서재필은 한국 정치에서 중심 인물이 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미국에 있었어요. 그는 미국인이었고 미국식으로 생각했고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승만, 김구 같은 정치 지도자들은 서재필을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했어요. 서재필의 명성과 미국과의 인맥이 필요했던 거죠. 서재필은 이런 상황에 환멸을 느꼈을까요? 아마 어느 정도는 그랬을 거예요. 평생을 바쳐 꿈꾸던 독립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어요. 서재필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건국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어요. 그는 이미 너무 늙었고 건강도 좋지 않았거든요. 그해 서재필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조국에서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면 자신이 더 이상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나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어요. 서재필은 미국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86세였죠. 평생을 바쳐 독립시킨 조국이 이제 전쟁의 불길에 휩싸인 거예요. 북한군이 남쪽으로 밀려오고 서울이 점령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고 그 소식을 듣는 서재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아팠을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더 괴로웠겠죠. 젊었을 때처럼 달려가서 싸울 수도 없고 연설을 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도 없고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1951년 1월 5일 서재필은 펜실베이니아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어요. 향년 86세였습니다. 그의 유언은 충격적이었어요. 내 육고를 한국에 보내지 마시오. 왜 그랬을까요?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이 왜 죽어서 고향 땅에 묻히기를 거부했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어요. 첫째, 미국이 이제 그의 진짜 집이 되어버렸다는 해석이에요. 6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고 가족도 미국에 있었으니까요. 아내와 딸들 곁에 묻히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둘째, 한국의 분단 상황에 대한 항의라는 해석도 있어요. 서재필은 통일된 독립국가를 꿈꿨는데 현실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런 나라에는 묻히고 싶지 않다는 의사 표현이었을 수도 있죠. 셋째, 첫 번째 가족의 비극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해석도 있어요. 갑신정변 때 몰살당한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젊은 아내. 그 트라우마를 끝내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조선 땅에 묻힌다는 건 그 아픈 기억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의미니까요. 어떤 이유든 서재필의 유골은 그의 유언대로 미국에 남았어요. 펜실베이니아 주 미디어 시의 웨스트 로레힐 묘지에 묻혔죠. 이국 땅에서 평생을 살다가 이국 땅에 묻힌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994년 서재필 서거 43년 후에 그의 유해 일부가 한국으로 옮겨졌어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거죠. 서재필이 원하지 않았던 귀국이 결국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맞는 일이었을까요? 고인의 유언을 어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와 유족들은 서재필이 한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서재필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독립신문 창간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 창간호가 발행됐어요. 4페이지짜리 작은 신문이었는데 앞면 3페이지는 한글로, 뒷면 1페이지는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왜 한글이었을까요? 당시 조선의 공식 문서와 대부분의 서적은 한문으로 작성됐어요. 양반들만 읽을 수 있었죠. 일반 백성들은 한문을 모르니까 정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어요. 서재필은 이걸 바꾸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신문, 그게 그의 목표였죠. 한글은 배우기 쉽고 누구나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요즘으로 치면 이런 느낌이에요. 모든 정보가 전문 용어와 영어로만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처음으로 쉬운 한국어로 설명해주는 매체를 만든 거예요. 정보의 민주화, 그게 독립신문이 하려던 거였습니다. 독립신문의 내용도 혁명적이었어요. 열강의 간섭을 비판하고 조선의 자주독립을 주장했죠. 또한 민중의 권리, 여성교육, 위생과 과학, 근대적 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신문은 과부의 재혼을 지지했어요. 당시 조선에서는 과부가 재혼하면 폐류나 취급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독립신문은 과부도 사람이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죠. 또한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여자도 배워야 한다. 여자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이 1890년대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이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독립신문은 또한 위생과 과학을 강조했어요.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미신을 믿지 말아야 한다. 지금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당시에는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서재필은 왜 이런 내용들을 신문에 실었을까요? 그는 조선이 근대 국가가 되려면 국민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아무리 정치 제도를 바꿔도 국민들이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으면 소용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독립신문의 발행 부수는 어땠을까요? 창간 초기에는 300부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3000부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숫자만 보면 적어 보이지만 당시 조선의 상황을 고려하면 엄청난 거예요. 3000부라고 해도 한 신문을 여러 사람이 돌려 읽었으니까요. 실제로 독립신문을 읽은 사람은 훨씬 많았을 거예요. 또한 독립신문의 내용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조선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독립신문은 1899년까지 발행됐어요. 서재필이 추방당한 후에도 잠시 더 발행됐지만 결국 정부의 탄압으로 폐간됐죠. 하지만 그 3년 동안 독립신문이 뿌린 씨앗은 조선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독립신문만큼이나 중요한 게 독립협회예요. 1896년 7월에 창설된 독립협회는 조선 최초의 근대적 정치단체였습니다. 독립협회는 뭘 했을까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가장 유명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 독립문 건립. 앞서 말했듯이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문을 없애고 조선의 독립을 상징하는 문을 세운 거죠. 이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었어요. 둘째, 만민공동회. 이게 더 혁명적이었어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종로거리에 모여서 정치를 토론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개혁을 요구했거든요. 만민공동회가 어떤 행사였는지 상상해보세요. 왕이 다스리는 전제 군주국에서 일반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임금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이야 당연한 것 같지만 1890년대 조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898년에 열린 만민공동회는 특히 규모가 컸어요.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당시 서울 인구가 20만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숫자죠. 요즘으로 치면 서울에서 수백만 명이 모인 것과 맞먹는 규모예요. 만민공동회에서는 뭘 논의했을까요? 외세의 간섭 반대, 민권 보장, 개혁 촉구 같은 주제들이었어요. 일반 백성들도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천민이든 양반이든 상관없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었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물론 지배층은 이걸 좋게 보지 않았어요. 보수파 관료들은 독립협회를 위험한 단체로 봤습니다. 왕권을 약화시키고 백성들을 선동한다고 생각한 거죠. 결국 1898년 말 정부는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켰어요. 주요 인사들이 체포되고 만민공동회도 금지됐습니다. 서재필은 그 전에 이미 추방당한 상태였고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실패했을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경험은 한국 민주주의의 씨앗이 됐습니다. 20세기 한국 역사에서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정치를 바꿔왔잖아요. 3.1 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 집회까지. 이 모든 것의 원류를 따라 올라가면 1898년 만민공동회에 닿는다고 할 수 있어요. 1940년 센서스 기록을 보면 서재필 가족의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어요. 서재필은 집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자가 소유라는 건 그 시대 기준으로 상당한 경제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또한 그는 75세가 넘어서도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건 지속적인 수입원이 있었다는 의미죠. 하지만 서재필이 부자였는지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가 평생 독립운동에 상당한 돈을 쏟아부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독립신문을 창간할 때 서재필은 자신의 돈으로 많은 부분을 충당했어요. 인쇄기 구입, 기자, 고용, 배포 비용 등등. 미국 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급여도 조선 정부에서 제공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죠. 또한 서재필은 재미한인 사회의 독립운동 자금 모금에도 참여했어요. 모금된 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독립군에게 보내졌습니다. 서재필 자신도 개인 재산을 상당 부분 기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노년의 서재필은 아마 넉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중산층 정도의 생활은 할 수 있었겠지만 큰 부자는 아니었겠죠. 센서스 기록에서 보이는 집도 크고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평범한 주택이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서재필은 돈보다 이상을 위해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질적 성공보다 조국의 독립이 더 중요했던 거죠. 물론 이건 그의 가족에게는 힘든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내와 딸들은 남편, 아버지의 이상에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했겠죠.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었는데 독립운동 때문에 그러지 못한 거니까요. 하지만 뮤리엘 아내의 평생 서재필 곁을 지킨 걸 보면 그녀도 남편의 이상을 이해하고 지지했던 것 같아요. 딸 뮤리엘이 노년의 아버지를 돌본 것도 마찬가지고요. 서재필은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역사 기록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는 굉장히 원칙적이고 고집센 사람이었어요. 우선 그는 타협을 싫어했어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죠.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했어요. 장점은 뭐냐면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신정변 실패 후 미국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할 때도 독립신문을 창간할 때도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점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잦았다는 거예요. 서재필은 다른 독립운동가들과도 자주 충돌했어요. 이승만과도 김구와도 임시정부 인사들과도 갈등이 있었죠. 서재필은 특히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 방식을 고집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한국이 미국처럼 연방제 공화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역사와 문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건 비현실적인 주장이었죠. 그래도 서재필은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았어요. 내가 옳고 너희가 틀렸다. 이런 식이었죠. 이런 성격 때문에 그는 한국 정치에서 중심인물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증언도 있어요. 환자를 대할 때는 자상했고 젊은 유학생들을 도와주기도 했죠. 자신을 찾아오는 한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금전적 지원도 했다고 해요. 서재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은 가족과의 관계예요. 앞서 말했듯이 그는
가족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았고 조선의 일에 대해서도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두 세계를 분리하려 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의 서재필은 필립 제이슨, 미국인 의사이자 남편이자 아버지. 공적인 세계에서의 서재필은 조선 독립운동가. 이 두 정체성을 섞지 않으려 했던 거죠. 그래서 가족들은 서재필의 조국에 대해 잘 모르는 채로 살았어요. 남편이 아버지가 왜 그토록 저 멀리 있는 나라에 집착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서재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어떨까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비판도 있어요. 긍정적인 평가부터 볼까요? 서재필은 한국 근대사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어요. 조선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 최초의 서양의학 박사, 독립신문 창간자, 독립협회 창설자, 만민공동의 주도자, 재미독립운동의 지도자. 이 모든 업적이 그를 한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만들어요. 특히 그가 뿌린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의 씨앗은 큰 의미가 있어요. 독립신문과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를 통해 조선 백성들이 처음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이건 한국 민주주의의 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재필은 평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어요. 미국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죠. 86세까지 한국 전쟁이 벌어지는 그 순간까지 조국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있어요. 첫째, 서재필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조선을 버렸다는 비판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조국을 떠났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미국인 신분을 유지했잖아요. 진정한 애국자라면 조선인으로 남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둘째, 서재필은 현실 감각이 부족했다는 비판이에요. 미국식 민주주의를 너무 맹신해서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개혁 시도들이 실패로 끝난 거라고요. 셋째, 서재필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없었다는 비판도 있어요. 갑오개혁, 3.1운동, 해방,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그는 미국에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싸운 사람들에 비하면 서재필은 안전한 곳에서 활동한 셈이죠. 이런 비판들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서재필이 미국 시민권을 딴 건 생존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어요. 조선 정부가 그를 역적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은 보호막이었죠. 또한 미국인 신분이 있어야 더 효과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고요. 현실 감각 부족이라는 비판도 뒤집어 보면 그만큼 이상이 높았다는 뜻이에요. 서재필은 한국이 정말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비현실적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결국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서재필은 완벽한 영웅은 아니었지만 한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에요. 그의 업적과 한계 모두 인정하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재필은 어떤 나라를 꿈꿨을까요? 그의 글과 연설을 통해 그 비전을 엿볼 수 있어요. 첫째, 자주독립. 어느 나라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나라. 청나라도 일본도 러시아도 아닌 조선이 주체가 되는 나라였어요. 둘째, 민주주의. 왕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정치. 만민공동회를 통해 그가 보여주려 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셋째, 평등. 양반과 천민의 구별 없이, 남자와 여자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사회. 독립신문에서 과부 재혼과 여성 교육을 주장한 것도 이런 이상의 표현이었죠. 넷째, 근대화. 과학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교육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회. 미신과 인습에서 벗어나 발전하는 나라였어요. 이런 비전이 서재필 당시에는 비현실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자주독립했고 민주주의를 이뤘고 완벽하진 않지만 평등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됐어요. 서재필이 꿈꾼 나라, 어느 정도는 실현된 거죠.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아요. 특히 남북 분단은 서재필이 가장 안타까워할 문제일 거예요. 그가 꿈꾼 건 통일된 자주독립국이었으니까요.
서재필은 한반도가 갈라지는 걸 보지 않고 죽었어요. 아니, 한국 전쟁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죽었죠. 그가 마지막으로 본 조국의 모습은 전쟁에 휩싸인 처참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만약 서재필이 지금 한국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여러 가지를 느낄 거예요. 경제 발전과 민주화에 대해서는 뿌듯해하겠지만 분단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타까워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이만큼 온 것도 대단하다. 2025년 현재 서재필 서거 74주년이 지났어요. 왜 우리는 아직도 그를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그는 한계를 넘어선 사람이었어요. 조선의 양반 출신이 미국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의사가 되고 시민권을 따고 백인 여성과 결혼하고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됐어요. 당시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낸 거죠. 요즘도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출신 배경, 학력, 외모, 나이 등등 자신을 가로막는 벽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서재필의 삶은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한계는 깨질 수 있다고요. 둘째, 그는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았어요. 한국인이면서 미국인, 전통사회에서 태어났지만 근대적 사고를 가진 과거에 뿌리를 두고 미래를 바라본 사람. 이런 이중 정체성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글로벌 시대의 여러 문화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 이민자나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 서재필의 경험은 이런 사람들에게 공감과 통찰을 줄 수 있어요. 셋째,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갑신정변 실패, 가족 몰살, 추방, 해방 후의 혼란, 한국전쟁. 그의 인생은 좌절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86세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서재필의 삶은 그런 순간에 힘을 줄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많이 넘어졌는데 결국 일어났다고요. 넷째, 그의 꿈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서재필이 꿈꾼 통일된 자주독립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완전한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서재필을 기억하는 건 그 미완의 꿈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반도가 평화롭게 통일되고 서재필이 꿈꿨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오겠죠. 그날까지 우리는 그의 꿈을 이어가야 해요. 서재필의 무덤은 두 곳에 있어요. 하나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미디어 시의 웨스트 로렐 묘지. 그가 원했던 곳, 그가 60년 넘게 살았던 땅에 있는 무덤이에요. 그곳에는 필립 제이슨 의사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다른 하나는 서울 국립현충원. 1994년에 그의 유해 일부가 옮겨진 곳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고 그의 무덤에는 서재필, 독립운동가라고 적혀 있겠죠. 어느 무덤이 진짜 서재필의 영혼이 쉬는 곳일까요? 저는 두 곳 다라고 생각해요. 서재필은 평생을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았잖아요. 죽어서도 그 두 세계에 발을 걸치고 있는 건 어쩌면 그에게 맞는 방식인지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필립 제이슨으로, 한국에서는 서재필로. 두 이름, 두 정체성, 두 개의 무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은 하나예요. 조국을 사랑했고 자유를 믿었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한 사람의 영혼. 여러분, 오늘 서재필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그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어요. 실수도 했고 한계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죠. 하지만 그래서 더 인간적이고 더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서재필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서재필처럼 꿈꿀 수는 있어요. 한계를 넘어서고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는 것. 그게 서재필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예요. 1951년 1월에 그 병원 침대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86세의 노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어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한국전쟁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어쩌면 그는 마지막 순간에 60년 전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20살의 자신이 갑신정변에 뛰어들던 그 순간을, 조국을 바꾸겠다는 꿈에 불타오르던 그때를,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비록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서재필의 꿈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꿈을 기억하고 이어간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